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네, 테드 번디가 1974년부터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말씀드렸죠. 그 1974년에 테드 번디는 겉으로는 아주 인정받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워싱턴 주지사 선거죠. 워싱턴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홍보라든지 이 선거에 있어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주지사가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워싱턴 주 그리고 시애틀 시의 범죄예방위원회 혹은 뭐 응급구조국 이런 데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캐롤 앤 분이라는 여성이었는데요. 이 캐롤 앤 분이라는 여성은 그 당시에 두 번째 이혼을 했던 상황이었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당시 만났던 또 다른 남자가 폭력적인 남성이어서 상당히 힘들고 우울하고 불행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무실에 있던 테드 번디가 뭐 호남형으로 잘생긴 데다가 매너도 좋고 친절하고 이래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테드 번디는 그 사무실을 떠나게 되고 4년이 흘러서 1978년에 테드 번디가 플로리다, 저 먼 플로리다주에서 살인범으로 검거되었고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서 이 캐롤 앤 분이 그냥 이사를 가버립니다. 플로리다로. 이 텔라하시로 이사를 가서 바로 그 교도소 앞에 방을 구한 이후에 테드 번디에 대한 옥바라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테드 번디의 법정에 테드 번디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출두하게 됩니다. 미국에는 캐릭터 위트니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피고인의 성정, 성격, 평상시의 모습에 대한 증인으로 출두해서 증언을 하는 사람인 거죠. 우호적일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나쁘다라고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캐롤 앤 분은 자진해서 테드 번디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뭔가 오해가 있다. 살인범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을 기다리고 희망하면서 계속해서 플로리다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테드 번디도 캐롤 앤 분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서로 관계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계속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1979년 재판 중에 둘이서 캐롤 앤 분이 법정의 증인으로 출두를 했을 때 둘이 공개 법정에서 선언을 해버려요. 우리는 이제부터 부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드 번디가 로스쿨 학생이었다고 그랬죠.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주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스스로 부부임을 선언한 남녀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 라는 그 조항이 있었어요. 이 조항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전혀 판사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었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예상도 못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 두 남녀가 우리는 이제부터 부부입니다. 이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선언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선언을 하고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캐롤 앤 분은 그 테드 번디를 면회를 하게 되고 이 면회하는 것이 이 공개된 것이거든요. 간수가 지키고 있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둘이 성관계를 갖습니다. 간수는 못 본 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캐롤 앤 분은 테드 번디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1981년에 출산을 했는데 딸이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1986년 마지막 이 테드 번디의 재판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테드 번디가 자신의 살인에 대해서 자백을 아주 구구절절히 다 하게 되고 이 자기 살인에 대한 자백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밝히게 됩니다. 캐롤 앤 분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선 살인범이었다. 자기는 무죄라고 믿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거보다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의 도구였던 것에 불과했고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여성들에게 자기보다 더 호감을 가졌다라는 그런 테드 번디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껴서 캐롤 앤 분은 테드 번디에 대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워싱턴주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갔죠. 테드 번디는 1979년 7월 24일에 일단 2명의 여성을 플로리다주에서 살인하고 3명의 여성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980년 2월에는 12살 소녀 킴벌리 리치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 또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괄일죄라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은 전체를 한 번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매 건마다 별도의 그 혐의를 인정받고 물론 통합적으로 재판을 받고 형량은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따로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의 사건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테드 번디의 경우가 그랬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주에서 6개 다른 주에서 행해졌던 30건이 넘는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재판도 받지 않게 됐고요. 플로리다 주에서의 이 3건의 살인 그리고 3건의 살인 미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고요. 1989년 1월 24일 오전 7시에 플로리다주 교도소에서 전기 의자에 앉아서 전기 의자에 강력한 그 전기 충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형 집행을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테드 번디는 도대체 왜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심리학 학사 학위 그리고 로스쿨 진학 조금만 더 성실했으면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 판사도 될 수 있었던 아울러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인정받고 정치인의 길도 걸을 수 있었던 호남형의 인상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그 평가를 받았던 성공 가도를 달릴 수도 있었던 테드 번디가 도대체 왜 작게는 3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의 여성을 살해했다라고 추정되고 있는 이 엄청난 괴물이 되었을까요? 범죄심리학자들, 법정신의학자들,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테드 번디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기 다른 결론들을 도출했지만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테드 번디에게는 이상성격, 인격 장애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 부분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요. 다만 그 이상성격, 인격 장애의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갈렸습니다. 크게 이제 세 부류의 세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드 번디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사이코패스론인 거죠. 전전두엽 기능에 이상이 있었든지 혹은 뇌 기능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 체계에 문제가 있었든지 어쨌든 테드 번디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 학대를 한 흔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행동, 자기가 잘못하고도 전혀 뉘우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지극히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었고요. 가학적이었죠. 자기중심적이었고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 통제하는 그런 기만술에 능했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테드 번디는 사이코패스였다라고 보는 범죄심리학자나 법정신의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법정신의학자나 또 범죄심리학자들이 테드 번디를 규정하는 것은 그런 선천적인 원인보다는 후천적인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것을 보인다. 즉 소시오패스다. 태어났을 때 특히 그 지점이 뭐였냐면 테드 번디는 사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미혼모 쉼터에서 테드 번디를 낳고 아동기를 유아기까지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의 부모죠. 외조부모에게 테드 번디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요. 그리고 외조부모가 부모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누나가 된 거죠.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렇게 알고 살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사촌이 어느 날 테드 번디에게 와서 야, 너 실제
네 정체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뭔데? 했더니 사실은 말이야, 너는 외할아버지랑 네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이랑 그 사이에서 난 괴물 같은 존재야. 할아버지가 아버지라고 충격을 받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디서 찾았는데 출생증명서를 가져와요. 이 출생증명서에 외조부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누나라고 불렀던 사람은 엄마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야? 찾아가죠.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누가 내 아빠죠? 엄마는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때부터 테드 번디가 달라졌다는 거죠. 자신의 출생에 대한 어두운 비밀, 그 답도 모르고, 그리고 부모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였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중에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근데 그 할아버지의 딸인 누나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내 엄마다. 아주 뭐 복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사촌이 자기를 놀리면서 한 이야기에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테드 번디는 상당히 이상 행동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동물 학대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머니에게 모친에게서 받은 배신감이 여성에 대한 분노, 여성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공격성과 분노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점차 테드 번디는 세상을 적으로 돌리고 거짓과 기만으로 이익을 쟁취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도구로 삼는 그런 소시오패스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유형의 범죄 심리학자들과 법정신의학자들의 해석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그런 단정적인 그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격장애가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같다. 일단 양극성 인격장애의 모습이 보이고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분명히 있고 또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그런 그 증상들, 정황들이 발견이 된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다른 설명의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테드 번디가 대학 시절 혹은 그보다 조금 이전인 고등학교 시절 또는 중학교 시절에 그 이상행동, 인격장애 징후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가 포착을 해서 상담하고 진료하고 치료하고 했었다면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해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 문제 행동이 나타나고 흔히 품행장애로 18세 이전에 아동 청소년에게는 품행장애라는 일단 잠정적 진단을 내리거든요. 그 이후에 성인기에 들어섰을 때 그것이 고질화돼서 생활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데 만약에 세 번째의 그 해석이 맞다면 테드 번디를 괴물로 만든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1970년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진단 도구나 또는 검사를 할 수는 없었고요. 뭐 추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이 테드 번디에게는 선천적인 반사회적 성향이 다른 사람보다 좀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그가 겪게 된 후천적인 부정적 영향이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가진 다른 무척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범죄자, 특히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선택인 거죠. 본인이 스스로가 처한 상황과 받은 부정적 영향 그리고 타고 태어난 기질 이것을 주변과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조응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자신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자기 정체감을 어떻게 갖느냐 이건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테드 번디는 왜 괴물이 되었나라고 질문을 하셨죠. 저는 그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다 라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